네, 4-2단원 본문에 대한 보충 녹화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보충 강의다 보니까 다른 내용들이나 좀 부차적인 것들, 문제풀이 부분들은 빠져 있고,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시간은 강호사시가랑 상충곡 전문을 하는데 1시간 내외로 걸릴 것 같고요. 일단 조금씩 끊어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호사시갑니다. 제가 수업 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요거는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뭐냐면 우리가 고전 시가를 배운다라고 할 때 일단 내신에 들어간다면 어휘를 꼭 정리하자. 제가 계속 수업 시간 전에 복습 퀴즈에서 단어 시험을 보고 있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구나 지금 응용이라든가 연계의 비중이 높은 학교에서는 더더욱이 이런 어휘를 정리해야지 새로운 작품을 봤을 때 응용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어휘는 그때그때 정리를 하고 퀴즈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노력을 하세요. 그런 노력의 결과들이 결국은 충분한 어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필기 쌓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고전은 계속 좀 반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풀고 설명들도 여러 번 반복할 텐데요. 설명에 따라서 중요시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단권화한다는 생각으로 이 작품들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씩 쌓아가면 그게 아무래도 시험 직전에 가장 완전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도 나름대로 직전 보강 때 자료를 만들어 드리지만 자기 손에 잘 맞는 자료가 최고죠. 자, 잔소리 잊지 말고요. 강호사 씨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가 이 글의 내용들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강호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자연이고, 사시는 사계절을 이야기하죠. 왼쪽에 보시면 강호사 시가는 어떠한 작품이냐, 그 갈래를 보면 연시조다. 그리고 평시조라고 하는 정형시의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형시도 되는 것이죠. 풍류적, 낭만적, 전원적 이렇게 나오는데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강호에서 자연을 즐긴다. 실제로 강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연을 의미하는 그런 시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얘기를 하려다 보니 아무래도 평시조 여러 개가 묶여 있는 것이 이 연시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평시조의 형식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보면서 넘어갈 건데요. 평시조의 형식을 다른 시를 예로 드는 게 아니라 강호사시가 일수의 형태를 보면서 우리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잠시 처리될 것이 있어서 좀 지체됐는데 빨리 함께 하세요. 자, 여기 보시면 평시조의 형식에서 3장 6구 45자 내외의 사음보로 되어 있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3장은 초장, 중장, 종장, 즉 세 줄이란 이야기고요. 한 줄이 네 마디 정도 되는 요 음보라고 하는 것. 소리의 발걸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디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습니다. 요 네 개의 마디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전체는 45자 내외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씩 늘고 줄 수 있다는 얘기죠. 6, 9. 9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주 언급되는 편은 아닌데 말하자면 두 음보가 하나의 구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초장, 중장, 종장 합쳐서 6개의 구가 나오게 되고요. 어떤 의미 단위를 이야기할 때 그나마 좀 우리가 활용 가능한 의미를 이야기할 땐 두 음보 이상은 돼야지 어느 정도 문장의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구라는 단위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형식 자체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3장 6구 45자 내외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평시조의 형태를 잘 갖추고 있는 게 제1수가 되겠죠. 나머지 2, 3, 4수에서도 이러한 형태는 변하지 않고 잘 유지가 되는데요. 이 형식 중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종장의 첫 구라고 써 있는데 말하자면 첫 음보가 3음절, 즉 세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실제로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문학사적 형식의 전통이 있어서 그런데요. 우리가 배운 것, 고려가요도 있고 향가도 있고 시조도 있는데 향가와 시조를 위주로 이 형태적인, 형식적인 공통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가 19체 향가 기준이고요. 442, 네 줄 네 줄 두 줄의 형태가 보편적이라고 말씀드렸고 말하자면 하나, 둘, 셋, 세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리고 끝에 두 줄은 낙구라고 해서 낙구의 첫 번째, 즉 아홉 번째 행의 첫 번째는 보통 감탄사. 제망매가 기억나시나요? 아로 시작했던 거, 미터 차례서 만날나, 도다가 기다리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즉, 이런 감탄사로 시작한다라는 게 이 한가의 특징이었어요. 근데 시조는 어떠냐? 즉, 멀리 잡으면 거의 천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초장, 중장, 종장의 3단 구성이고, 그리고 종장 첫 음과 삼음절. 삼음절이다 보니 그 음절을 맞추기 위해서 아이야, 아모타, 이러한 감탄사들이 좀 자주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요. 아마도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사람들, 이 문학사를 전공한 사람들의 생각인 예전에 한의 정서라고 하는 것을 어떤 전통의 정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소 무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수업 시간 종종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특별한 감정이 한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의 정서, 그러면 우리 민족은 이런 한의 정서를 누구나 갖고 있고 뭐 유전자에 있는 거냐? 조금 애매하다. 다른 사람들은 한이 없냐? 다른 민족이나 다른 문화권에서는 한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느냐? 슬픔이란, 응어리진 아픔이라는 게 없느냐라고 하면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아예 반대로 형식적인 특질 내지는 전통을 찾아보자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쪽이 좀 더 타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탄사가 삼음절로 고정되는 부분에서 이어진 게 아니냐. 세 덩어리로 나누는 것이 아무래도 어떤 민족의 리듬감이 아닐까. 이런 전통이 아닐까라고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맹사성이란 사람이 쓴 거고, 세종대의, 세종대왕, King God the Great, 세종의 시기에 있던 정승 출신입니다. 문신이고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강호에 봄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미친 흥이 절로 난다. 다 같이 트월킹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새로운 활기와 생동감이 느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즉 자연에서의 흥취.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로이구사동에서 배웠던 윤선도의 만흥에서는 이거를 임천한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가하다라는 뜻이고요. 사실 미리 종장을 엿보면 여기에도 한가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원래 자연에서의 흥취는 한가하고 여유로운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중장을 볼게요. 중장 부분에서 학생들이 음보를 끊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잘못 끊으면 삼음보로 착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끊습니다. 탕료, 개변에 금리너가 안주로다. 이렇게 해서 사음보가 완성이 되고요. 탕료, 개변 보니까 뭐예요? 아, 저 흐르는 맑은 시냇가에 발 담그고 있는 거구나. 금리너, 쏘가리라고 하네요. 요걸 안주 삼아서 지금 술을 마신다. 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통의 시가에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무슨 주폭이라든가 인사불성 이런 거라기보다는 자연 안에서 즐기는 여유를 찾는 그런 모습으로서 그런 소재로서 쓰기 때문에 보통 자연과 함께 술이 들어간다. 내지는 술을 마시면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린다, 논다, 자연을 즐긴다라고 하면 풍류라고 하는 말로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몸이 한가하온도 한가하게 지금 놀고 있죠. 예, 놀고 있는데 이것도 누구 덕분이다. 역군은 이셨다. 아, 이것 좀 오바 아닌가요? 자연에서 놀다가 갑자기 임금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약간 좀 너무 과도한 아부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솔직히 세종대왕이면 인정해야지. 그리고 세종대왕이 아니더라도 이 대사는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연에서 놀고 쉬고 있더라도
그 근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바로 임금이다. 임금에 대한 충성. 나는 유학자로서의 기본적인 도덕을 지키겠다. 유교적인 충의 사상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결국 첫 수에서 드러나는 것은 자연에서의 흥취와 임금에 대한 충성. 이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 주제의 의식이 1수부터 4수까지 내내 반복이 되고, 그러니까 강호사 시간은 결국은 강호라고 하는 자연 안에서 사계절을 보내면서 또한 임금의 은혜를 잊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용상 2수로 넘어가겠습니다. 2수는 1수와 달리 이제 여름이네요. 여름이 드니 초당, 작은 초가집입니다. 제가 보통 소박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말하자면 가난한 모습일 수 있어요. 가난한 모습이다. 물론 시에서 드러나는 게 가난한 모습이에요. 지금 정승까지 올라간 맹사성이 실제로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자, 시 안에서의 상황이고 설정입니다. 유신한 강파는 보내나니 바람이로다. 자, 여기 조심하세요. 자, 거꾸로 들어갑니다. 바람이 먼저 불어요. 바람이 먼저 불고요. 그것을 따라 보니까 어디서 바람이 불지? 아, 저기 있는 저 강의 물결이구나. 근데 저 물결에서 차 시원한 바람이 나한테 오네. 지금 여름이에요. 에어컨도 없고 반팔도 없는 조선시대 여름입니다. 그 여름에 시원한 바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찾아가 보니까, 아, 이 바람은 어디에서 왔다? 강파에서 왔다. 그 강파는 여름이면 매번 시원한 바람을 보내주니까 유신 믿음직스럽다. 아,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자연에서 느끼는 시원함, 행복,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났네요. 그리고 표현상으로는 어떻습니까? 강 물결이 나한테 바람을 의도해서 보내주는 것처럼 얘기했죠. 의도를 가지고 누구에게 선행을 베푼다? 사람처럼 했네요. 그리고 이 덕목 어때요? 유신, 믿음직스러운 강 물결은, 아, 이것도 역시 어때요? 예, 그렇습니다. 의인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 몸이 서늘한 것도 역군은 이셨다. 역시 임금님 덕분입니다. 라는 뜻이고요. 제3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호의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물고기를 얘기합니다. 살쪄 있다. 조심하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물고기를 잡는 사람 어부 내지는 어옹이란 표현을 하는데 대체로 어옹으로 표현할 때 보통 물고기를 잡는데 또는 잡으려고 세팅은 다 해놨는데 실제로 거기엔 관심이 없다.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돈을 벌고 뭐 행복하게 살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연 안에서 소일거리로서 시간을 보내는 방식으로서 낚시를 하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보면 어떤 화자들은 보면 물고기를 잡는데 낚싯바늘이 곧게 펴져 있기도 물고기를 잡을 생각이 없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도 구색은 맞춘다고 했죠? 이 물고기가 살짝 있는 풍요로운 가을에, 풍성한 가을에 배를 타고 그물을 실어서 흘러가는데도 아무렇게나 뛰어도 물고기를 잡으려는 목적의식이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겠죠. 물고기 있는 데다가 그물을 뿌리고 그들을 잡아내야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자연과 함께하는, 자연과 하나 되는 도구로서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몸이 소일하면서, 소일하움도 이렇게 자연 안에서 뭔가 어떤 일을, 비록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또한 일을 하면서, 물고기 잡기를 하면서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것도 뭐다? 임금님 덕분이다라고 하는 같은 주제의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혼연일체하여 즐기는 모습, 이 말이 더 자주 나오죠? 무라일체. 사물,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되는 느낌. 몰아일체라고도 얘기합니다. 대상과 내가 구분됐어요. 하지만 여기서 내가 나라는 의식을 지우면 어떻게 돼요? 대상과 나의 구분할 주체가 사라졌죠? 그럼 대상과 나를 구분하는 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무라일체, 모라일체, 결국은 다 하나 되는 일체감, 느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의미로 써요. 자, 제4수입니다. 마지막 수죠. 강우에 이번엔 겨울이 들었고요. 눈이 많이 내렸어요. 많이 내렸습니다. 삿갓을 비켜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오. 누역 보시면은 도롱이를 표현하는 거고 말하자면 이제 비옷입니다. 이 누역 자체는 그걸 대체할 만한 다른 고급스러운 게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그냥 이것이 그냥 뭐 비옷인가 보다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의 삶을 보세요. 지금 눈이 막 가득 오는데
이거 하나로 그냥 옷을 삼아 버렸어. 그래서 이걸 안분지족의 삶을 상징하는 소재다. 소박한 삶을 역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몸이 쉽지 않은 것도 역시 누구 덕분이다? 임금님 덕분이다. 가 반복되었습니다. 뒤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 부분 좀 조심하십시오. 표를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에피소드가 있고 이때 공통적으로 임금의 은혜에 감사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 이 작품의 핵심은 임금에 대한 감사라고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착각하기 좋은데 실제로 임금에 대한 감사보다도 더 먼저 나오는 건 뭐예요? 자연의 흠치죠. 그래서 이거 자연의 흠취도 이러한 활동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정서다라고 하는 걸 놓치지 말라고 여기에 추가로 한 번 더 썼습니다. 사실 이걸 정리한 말을 보면 이미 자연과 조화를 이룬다는 말을 먼저 썼기 때문에 이걸 따로 쓸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직관적으로 표를 봤을 때는 임금의 은혜 쪽에 너무 치중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제가 이렇게 따로 또 적어 보기를 권합니다. 유교적 충의 사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예,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부분 때문이겠죠? 결국은 자연의 상징적 의미는 조화롭게 살아가는 자연 안에서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공간이고 임금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공간이다. 어렵지 않죠? 요 얘기를 좀 해봅시다. 조금 좀 이건 좀 너무한데요. 강호가도와 강호한정 이 둘을 구분해서 설명하는 경우들도 아주 예전에 가끔씩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는 공식적으로는 이걸 구분하기를 권하진 않겠습니다. 강호 안에서의 한가로운 정성, 우리가 흔히 자연 친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정서입니다. 그 밑에는 어때요? 강호에서 오를 구가한다, 노래하면서 즐긴다, 인 거니까 사실 강호 안에서, 자연 안에서 즐기는 것, 자연 안에서 그 도를 즐기는 것, 노래하는 것, 큰 차이가 있을까요? 그 외연,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서는 별 차이는 없을 겁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연시조라고 하는 문학사적 의의가 있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요거 한번 볼게요. 자, 각 수에서는 기본적인 구성이 있습니다. 지금 써져 있는, 글자로 써 있는 것은 공통이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만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계절이 바뀌고, 활동이 바뀌고, 그에 따른 감상과 느낌이 바뀌는데, 그러면서 마무리는 똑같이. 그렇게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효과는 뭐냐? 이거죠. 형식적 통일성을 통해서 구조적 안정감 및 운율감을 형성함.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어떤 문학적 장치가 바로 수미상관이었죠. 수미상관인데 여기에서는 그런 기능을 하지만 사실 수미상관하고는 다른 내용이다. 자, 시적 화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가 있다. 음, 시적 화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그것을 좀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하나하나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는 있을 수 있어요. 시어 중에 상징성이 없다라고 할 만한 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거 제 대놓고 역구는 무엇의 상징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유교적 충의관 뭐 이러한 의미들은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 강호의 의미는 뭐냐? 사대부는 사와 대부를 합친 말이고, 사는 자기 수양을 하는 사람. 대부는 밖에 나가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서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즉, 임금에 대해 충성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만들고자 하는 자신의 책무,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사대부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적은 시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닦는 삶은 어디에서 나와요? 자연에 대한 강호 한정의 목소리에서 나오고 입신양명은요 역군은 이셨다라고 하는 임금에 대한 충성, 세상에 대한 관심, 감사 이런 데서 나타나죠. 그래서 이게 동시에 다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잘못하면은 어찌 보면 잘못하면이 아니라 어찌 보면 둘이 너무 모순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두 개를 조화시키는 것이 바로 사대부의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실 뭐예요?
상춘곡인데 요것은 다른 프린트로 전문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가볍게 넘어가고 그 뒤에 사설시조 논밭가라 김매고로 시작하는 시조가 있습니다. 자, 요걸 볼 건데요. 지금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아침, 점심 이후 저녁까지의 농민의 모습을 다분히 제법 사실적 생활 감정으로 표현을 했는데, 볼게요.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하는 3장의 형태는 같습니다. 이건 같아요. 요거는 지키고 있어. 사음보? 아니죠. 눈감아 김매고 배잔망이 대님 처 신들매고. 아, 여기서부터 벌써 오음보. 중장은 몇 음인지 세기가 어려울 정도로 깁니다. 종장도 어느 정도 길어지는 건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시조를 사설시조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일반 평민들이 느끼는 일상적인 생활의 감정, 노동의 순간들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논밭가라 김매고 배잔방이 대님처 신들매고. 논밭을 가로서 김을 맨다, 김 맨다는 건 잡초를 뽑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옷냄새를 다시 갖다 듣네요. 그리고 나서 낯가라 허리에 차고 도끼별을 둘러매고 무림산 중에 들어가서 학정이 마른 섭을 베고 잘라서 엄청 깁니다. 지게에 짊어. 지게에 짊어서 지팡이 받쳐놓고 샘으로 가서 뭐 하냐? 점심 도시락을 먹어요. 본방대 담배를 피웁니다. 그리고 콧노래를 불면서 살짝씩 졸아요. 뭐예요? 힘든 일을 하고 옷 챙겨 입고 이제 좀 쉬자 라고 하면서 집 놓고 그리고 조금 먹고 쉬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배경으로서 무림산중이 있는데요. 앞에서 나왔던 강호라고 하는 우리가 일상적 자연이 아닌 어떻게 보면은 이상적 자연의 모습, 자연인이 살고 있고 그곳에서 아무런 어떤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편안한 상태의 자연. 그것이 아니라 현실적 노동을 하고 그리고 쉬게 되는 그런 현실의 공간으로서 무림산중이 나타나죠. 그리고 저녁이 되니까 어때요? 재 넘어갈지, 석양이 이제 언덕 너머로 넘어갈지, 즉 해가 질 때 어깨를 추스르며 긴 소리, 짧은 소리 하면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가냐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도 좀 중요한데요. 시적 화자가 타이 아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시적 화자가 지금 여기서 일하고 쉬고, 그리고 꼭 집으로 돌아가는 그 농민이 아니다. 왜냐? 하더라. 그 뭐예요? 이런 일을 하더라. 내가 그걸 보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관찰자 입장. 다른 이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거나 보고, 이걸 보고 나서 하는 일, 보고하는 것이다. 라고 알 수 있다. 이걸 보고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하더라라는 거고요. 결국 우리가 머릿속에 잘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시적화자와 타이서로, 즉, 여기에서 나타나는 인물, 그 대상이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의 무림산중은 앞에서의 강호 등과는 다르게. 이거는 보이시죠? 이 무림산중. 얘는 구체적인 삶의 공간이다. 구체적인 생활 공간이다라고 하는 걸 꼭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여러분들 너무 큰 시간의 차이를 두지 말고 상충곡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